사또 앞마당에 집신 한 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집신 하나 때문에 읍내에서 제일 돈이 많다던 곡물상 주인이 그 자리에서 얼굴빛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고작 집신 한 짝에 무슨 사연이 있단 말인가. 그날 뜰 아래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젊은 서생 하나가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생 곁에는 말을 못하는 그의 아내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은 닫혀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칼처럼 서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한 집안을 살리고 어떻게 탐욕스러운 자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닷새쯤 내려가면 강이 넓게 흐르는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을 장터 어귀에는 반쯤 기울어진 초가 한 채가 있었고 거기서 윤석염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염의 아비는 한때 글 좀 읽는 선비로 이름이 있었으나 억울한 송사에 휘말린 뒤 집안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밭은 남에게 넘어갔고 책은 한 권씩 팔려나갔고 안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석염은 끝내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서당 훈장 어른을 도와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받아 적었고 밤에는 장터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며 쌀 한 돼, 콩 반 뎃박으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글은 제법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듯한 글씨보다 당장 손에 쥔 돈을 더 높이 쳐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글 줄 안다고 배가 부르나. 석염이 저놈도 참 딱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석염은 웃는 척했으나 속은 자주 무너졌습니다. 집에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병이 깊지는 않았으나 늘 기침이 있었고 찬바람만 들면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약값이 없었습니다. 쌀독 바닥은 늘 드러나 있었고 문풍지는 찢어진 채로 겨울을 맞곤 했습니다. 그해 초겨울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장이 파한 뒤 석염은 마지막 남은 종이 몇 장을 품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터 뒤편 주막골목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누군가를 다그치는 소리였습니다. 석염이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 하나가 벽 아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막집 마름이 그 여인의 보퉁이를 발로 건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묵은 밥값도 못 내고 나흘이나 버틴 년이 어디서 또 잠자리를 구하려 드느냐. 곁에 있던 사내들도 낄낄 웃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만 사내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름이 손을 뻗어 여인의 팔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일 아침 폭우로 넘기면 품팔이 값은 나오겠지. 이렇게 예쁘장하면 일손 구하는 집도 있을 테고. 석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건 일손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짐짝처럼 넘기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석염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만 놓으시오. 마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가난한 선비나리께서 남의 밥값까지 물어주시게. 석염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늘 받은 쌀값 대신 모아둔 동전이 고작 몇 입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모자라면 내가 사흘 안에 더 갖다 주겠소. 마름은 동전을 세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장터 바닥에서 이 젊은 서생이 대신 값을 치르겠다는데 더 시끄럽게 굴면 구경꾼이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름은 여인의 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못 채우면 이번엔 너까지 같이 묶어간다. 그 말과 함께 사내들은 비웃으며 물러갔습니다. 골목에는 석염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석염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염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을 못하는구나. 여인의 볼에는 멍이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터 있었습니다. 신발도 반쯤 헤어져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석염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집 형편이 남을 거둘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대로 두고 가면 내일 아침 다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석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 사랑방 빈칸에서 며칠 몸이나 녹이시오. 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석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석염의 어머니는 사정을 듣고 오래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뒤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 마음이 그렇다면 드려라. 허나 세상 입이 무서운 법이다. 석염은 낮게 답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랫목을 내어주고 남은 죽을 덮여 여인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들고 한 숟갈씩 아주 조심스럽게 떠먹었습니다. 마치 누가 다시 빼앗아 갈까 겁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염은 마름에게 갈 돈을 마련하려 자기 책 2권을 내다 팔았습니다. 아비가 남긴 책이었습니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석염은 한참 동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책을 품에서 놓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찢기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너져가던 부엌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독은 가지런히 치워져 있었고 쌓여있던 재도 말끔히 쓸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헤어진 멍석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그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집안을 손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이 야무지더구나. 쓸 줄 아는 손이야. 그 말대로였습니다. 여인은 말이 없었지만 손끝은 놀랄 만큼 빠르고 단정했습니다. 쌀을 씻는 것도 나무를 다듬는 것도 옷깃을 꿰매는 것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 마름의 빚을 마저 갚고 나자 여인은 떠날 듯 보였습니다. 보퉁이를 들고 대문 밖에 서더니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염이 물었습니다. 정갈 곳이 없소. 여인은 망설이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여인은 손가락으로 멀리 길을 가리켰다가 이내 손을 내렸습니다. 갈 곳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석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지는 않으나 사람 하나 굶겨 죽일 만큼 박하지는 않소. 있고 싶으면 더 있으시오. 그날부터 여인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을 분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분 한 줌 같은 목숨이라도 사람 손에 놓이면 귀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눈꼬리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석염은 여전히 남의 편지를 써주며 살았고 분이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장터에서 돌아와 작은 자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메주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염이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소? 분이는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집에서 쭉정이라며 헐값에 내놓은 콩을 바꿔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뒷마당 장독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잔뜩 낀 독이 하나씩 닦여 나갔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짚을 묶고 햇볕과 바람을 재어가며 독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물으셨습니다. 얘가 장 담글 줄을 아네. 봄이 오기 전 첫 장이 익었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짙고 깊었습니다. 짠맛만 있는 장이 아니라 끝맛이 고소하고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갈 맛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건 장터 내다 팔아도 되겠다. 정말 그랬습니다. 장날에 조금씩 떠간 장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팔렸습니다. 주막 주모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장 어디서 난 거요? 찌개를 끓였더니 손님들이 다르다 하네. 며칠 뒤에는 객주집에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된장뿐 아니었습니다. 간장도 맑고 깊었고 장아찌도 손맛이 좋았습니다. 분이는 장만 잘 담근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놀던 좁쌀과 엿기름으로 식혜를 내렸고 묵은 무와 갓으로 장아찌를 담갔고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 반죽까지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데 손님들이 먼저 찾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방네 그 말 못하는 색시 손이 예사 손이 아니라더라. 그 소문이 커질수록 석염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혼인을 한 것도 아닌데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척 하나가 찾아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신혼도 모를 여인을 집에 들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나중에 사람 구실하려면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석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석염은 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분이와 혼인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라셨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그리 정했으면 어미가 막을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아이 마음이 어떠한지는 반드시 먼저 물어라. 석염은 분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내가 형편도 변변찮고 앞날도 뚜렷하지 않소. 허나 소문으로 그대를 더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소. 싫지 않다면 나와 부부의 연을 맺겠소. 분이는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새 비단도 없었고 큰 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손수 지은 흰 저고리와 분이가 스스로 다듬은 치마가 그날따라 유난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석염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난한 집에도 따뜻한 빛이 들 수 있다는 것을. 혼인 뒤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분이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장으로 번 돈을 곧장 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곡식으로 바꾸고 절반은 소금과 콩, 항아리와 지프로 바꾸었습니다. 한 번 번 돈이 다음 장을 낳도록 굴렸습니다. 석염은 놀랐습니다. 글만 읽던 자기보다 분이가 훨씬 살림을 잘 알았습니다. 장독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나중에는 10을 넘었습니다. 주막이며 객주며 조금씩 거래가 붙었습니다. 석염은 낮에 아이들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분이가 팔 물건의 값을 적었습니다. 부부는 소리 없이 척척 맞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읍내에서 이름난 곡물상 방치복이라는 자가 분이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치복은 돈이 많았습니다. 곳간 셋을 굴렸고 관아 아전들과도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검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값을 올려 백성들을 쥐어짜고 빈문서를 핑계로 집과 밭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윤서방 부인 손맛이 좋다 들었다. 우리 객주 뒤 부엌을 맡기면 쌀도 넉넉히 주고 돈도 후하게 치르겠다. 석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내를 남의 집 들여보낼 생각은 없소. 방치복은 웃으며 돌아갔지만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아전 하나를 앞세워 찾아왔습니다. 관아 진상품장을 맡길 터이니 부인 손을 잠시 빌리자고 했습니다.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방치복은 그날부터 노골적으로 석염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서당 일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써달라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서방이 부인 손으로 돈을 벌어 재물을 숨겨놓는다더라. 말 못하는 여인을 들인 것도 뭔가 사연이 있어서라더라. 누가 뿌렸는지 뻔한 소문이었습니다. 석염은 속이 탔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독 뚜껑을 더 단단히 닫고 물건 값을 더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큰 비가 사흘 내리더니 읍내 창고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곡식 자루가 젖었고 방치복이 관아에 바치기로 한 곡식도 상당수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치복이 엉뚱한 수를 냈습니다. 자기 곡식 손해를 백성들 탓으로 돌리려 한 것입니다. 빈 문서를 들이밀어 여러 집의 곡식을 강제로 거두려 했고 그 문서를 써준 장본인으로 서겸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서겸이 밤마다 글을 써주니 문서를 조작한 것도 그일 거라고 관아에 찔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포졸이 들이닥친 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서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전은 비웃었습니다. 글 아는 놈이 제일 무섭지. 한 줄 잘못 쓰면 없는 빚도 생기는 법이니. 서겸은 관아뜰에 끌려갔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또는 겉으론 점잖았으나 방치복과 가까운 눈치였습니다. 증좌가 있느냐는 말에 방치복은 빈 문서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서겸의 필체와 비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하기는 했지만 분명 제 손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백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사또는 서겸에게 사흘 안에 스스로 증거를 내지 못하면 옥에 가두겠다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서겸은 넋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끝났소. 어머니도 당신도 나 때문에 다치게 되었소. 분이는 가만히 서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주 단호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겁먹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분이는 혼자 장터로 나갔습니다. 평소 장을 납품하던 주막과 객주를 돌더니 어떤 보자기와 낡은 종이 뭉치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방치복 객주에서 버린 곡식 샘표와 젖은 장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오래전부터 방치복집 하인들이 곡식 자루수를 속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독을 납품하러 갈 때마다 마당 한편에 쌓인 자루수와 장부에 적힌 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니 누구에게 알려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세어 하나하나 따로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고요. 분이는 짚을 묶는 매듭수와 콩알을 나누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셈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곡식 자루 10은 긴 매듭 하나, 5은 짧은 매듭 하나, 젖은 자루는 검은 콩, 멀쩡한 자루는 누런 콩. 그렇게 항아리 밑바닥에 작은 주머니마다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서겸은 그것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이는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방치복 객주에 들어간 자루수, 창고에서 나온 자루수, 관아로 보냈다 적힌 수, 셋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겸은 밤새 분이의 셈법을 글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사또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보퉁이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방치복 객주에 낙인이 찍힌 잘린 곡물 자루 조각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창고에서 방치복 하인들이 버리고 간 것들을 분이가 주워둔 것이었습니다. 그 조각마다 자루 크기와 자국이 달랐습니다. 관아에 올린다고 한 상등미 자루와 실제 창고에 쌓아둔 하등미 자루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아뜰에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서겸이 옥에 갈지 아니면 결백을 밝힐지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방치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말 못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자 무슨 수를 쓰겠느냐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증좌가 있다 하였느냐? 서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가진 증좌는 제 글씨가 아니라 제 아내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내 손에 무슨 증좌가 있단 말인가?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주머니 여러 개와 잘린 자루 조각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뜰 바닥에 매듭끈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긴 매듭은 10자루, 짧은 매듭은 5자루, 검은 콩은 젖은 곡식, 누런 콩은 멀쩡한 곡식. 분이는 손가락으로 방치복 장부의 숫자를 짚고 다시 자기 매듭끈을 짚었습니다. 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달치가 전부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이때 석염이 말했다. 제 아내는 그를 모르오. 그래서 거짓 장부를 만들 수도 없어. 눈으로 본 것만 자기 방식대로 남겨두었을 뿐이요. 사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치복은 급히 말했습니다. 고작 계집의 매듭놀이를 어찌 증죄하라 하겠소. 바로 그때 분이가 집신 한 짝을 꺼내 뜰 가운데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분이는 다시 방치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신 바닥에 다른 모양과 방치복집 하인의 발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석염이 곧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큰 비 오던 밤 방치복 하인들이 우리 뒷뜰을 넘어와 장부를 뒤지다 놓고 간 집신이요. 그 뒤로 문서가 사라졌고 며칠 뒤 제 필체를 흉내낸 빈 문서가 나타났소. 포졸이 하인의 발을 살펴보니 남은 한 짝과 짜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사실대로 아뢰어라. 하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치복이 창고 손실을 메우려 가짜 빈문서를 꾸미고 석염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음을 실토했습니다. 게다가 관아에 올릴 상등미를 빼돌리고 하등미를 섞어 넣은 일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크게 노했습니다. 방치복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석염의 억울함은 풀렸고 빈문서로 울던 백성들 또한 하나둘 구제를 받았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 석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이 곁을 걷다가 몇 번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킨 줄 알았소. 헌데 오늘 알았소. 이 집을 지킨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소. 분이는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석염이 그 손을 조심히 붙들고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었소. 분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따라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가만히 등을 돌려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뒤로 석염의 집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방치복의 곡간 일부는 피해 입은 백성들에게 나뉘었고 석염은 억울한 송사를 대신 써주는 일로 고을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돈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글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사정을 바르게 적는 글이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장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손맛으로 번 돈의 일부를 모아갈 곳 없는 아이들과 늙은이들에게 죽과 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막 뒤 골목에서 자기처럼 떨고 있는 사람을 다시는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가 지나 석염은 관아의 작은 자리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문서와 민원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벼슬이라 하기에는 작았으나 석염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들고 집에 돌아와 분이 앞에서 웃었습니다. 당신 덕에 이제는 남의 억울함을 조금 더 크게 막을 수 있게 되었소. 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겁 많은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무너지던 집을 세우고 주저앉으려는 사람을 일으키는 단단한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수군거렸습니다. 윤서방이 복을 잘 만났구나. 허나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느냐. 서로 사람으로 알아보고 끝까지 놓지 않았으니 그 복이 집안에 머문 것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석염이 얻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얻은 것도 겨우 몸 둘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겉으로 재지 않는 마음을 내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소리 없는 손으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끝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크게 말하는 사람이 늘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허나 세상에는 끝내 입보다 손이 더 진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말조차 못하는 이라 해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고을 사람들은 오래 뒤에도 관아뜰에 날아든 집신 한 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집신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밤 골목에서 남 하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석염의 마음. 그리고 소리 하나 없이도 한 집안을 살려낸 분이의 손.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큰 소리나 번드르르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끝내 저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